근현대사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들을 소설을 통해 정면으로 다뤄온 한국 문학계 거장 조정래 작가. 1970년 소설 누명으로 데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 천년의 질문 등을 발표. 4년 만에 돈을 주제로 한 소설 황금종이를 발표하며 인간의 탐욕과 갈등, 이기심 등 인간의 속성을 파헤치며 성찰의 시간을 마련. 자기 스스로가 현실에 만족하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우리가 추구하는, 갈망하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조정래 작가가 바라보는 삶의 지혜와 행복으로 가는 길 집중 분석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 3대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가 4년 만에 신작 황금종이를 출간했습니다. 기존 작품과는 달리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에 초점을 뒀는데요.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인간의 속성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래 작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신문의 태백산맥을 연재 시작한 때가 1983년, 40년 전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세 작품을 두고 우리 민족사는 태백산맥을, 아리랑을 부르며 넘어가다 보면 한강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 세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 세 작품이 어떻게 읽길 바라시는지요? 제가 태백산맥을 써서 국가보안법위원 협의로 고발당했을 때 제가 한 말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진실을 쓰고자 했다. 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화적인 시대일 수 있습니다.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단의 시대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할 험난한 길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그러므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진실, 그것을 믿어주시고 소설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태백산맥을 자녀분들에게 필사를 시키셨어요. 예. 이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굳이 필사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작가가 그 저작권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식들이 70년 동안 향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70년 동안 혜택을 받으면서 무조건 혜택만 받으면 안 되겠죠. 그 혜택을 준 애비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이 작품을 썼는가 하는 것을 최소한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태백산맥을 아들 보고 쓰라고 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쓰라고 시한을 정해줬습니다. 네. 아들이 했고 그 한 다음에 너만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네.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장안 가면 며느리도 써야 된다. 둘 다 써서 태백산맥 문학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실히 잘 그 필사를 했나 보네요. 예, 원고지도 차근차근 했습니다. 자녀에게 필사도 시키셨지만 조정래 작가께서는 컴퓨터로 작업을 안 하고 예, 지금도 이제 원고지에 이게 펜으로 집필하시잖아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집필하실 때 하도 앉아 계셔서 뭐 위궤양을 달고 살고 또 탈장까지 됐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펜으로 쓰시는데 펜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쓰면 손으로 쓰는 것보다 10배에서 20배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소설은 빨리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쓰는 게 목적입니다. 기계의 속도에 실리다 보면 문장이 소홀해지고 박진감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폐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이 아프더라도 팔이 마비가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손으로 쓰자 하고 작정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 펜을 들고 4년 동안 집필에 몰두하셨고 장편 소설 황금종이를 출간했습니다. 기존 주제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소설의 소재가 돈인데 예. 사실 조정래 작가님의 경우 태백산맥이라든가 한강 아리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돈의 구애는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님도 이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도대체 돈이 뭐길래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건가요? 이게 돈이 인간의 발명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인간이 돈에게 교환 가치권을 부여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돈은 살아있는 신이 돼서 인간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그 돈을 추정하다 보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돈은 필요에 의한 수단일 뿐인데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인간성을 마멸하고 사회 범죄를 야기하고 왜 사는지는 모르는 인간 마성을 발휘하는 그런 식이 된 것은 우리 자본주의가 승행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데 비극이죠. 그 비극을 어떻게 좀 해소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걸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 소설입니다. 네.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돈은 살아있는 신, 또 인간에게 군림하는 그런 세대가 세상이 됐는데, 사실 인간사 비극의 상당수가 돈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황금종이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죠? 모든 소설은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주제로 들어있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돈에 휘둘리면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각양각색의 모양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극복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인생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것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네. 가장 불행합니다. 항상 남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두 번째 어리석은 것은 지나가 버려서 다시 그리칠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일들을 두고 남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 네.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두 주인공을 내세워서 자족을 느끼면서 자중자애하고 욕심을 줄이는 길. 네. 그것이 참다운 인간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주인공 말씀하셨는데 황금종이 등장 인물을 보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있습니다. 예. 돈 문제를 해결하는 인권 변호사 이태하가 있고 예. 또 한때 열혈 민주화 운동 투사였던 또 모든 걸 그만두고 또 농사 짓는 예. 한지섭이 등장하는데요. 굳이 운동권 출신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운동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박정희로부터 비롯돼서 연결된 군부 독재 30년을 혁파해서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건설한 그 혁혁한 공은 우리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순수와 열정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뭉쳐서 정치구를 만든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기존 정치 정당으로 편입되면서 네. 흡입되면서 그 정당의 모습을 닮아가고 와해되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망했고 그 순수와 아름다운 열정을 가진직한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번 소설을 구제하자. 대중들에게 소설적 문학적 구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운동권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교훈이고 가치다 하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태백산맥은 당시 운동권 출신들이 옥살이 등을 할 때 예. 필독서였습니다. 뭐 아마 작가님께서 편지 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정래 작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정책 기대를 했을 법한데 지금은 이른바 386 정치인들 쇄신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예. 386 정치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실 정치에서 그들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못한 채로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서 물러가야 할 나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태로 시킨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업적이 없는 채로 자연스럽게 물려주고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이런 자연순환의 법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뒤따라가는 후배들이 정치를 만약에 이어받는다면 그들이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주 냉혹한 평가시네요. 실패했고 물러가야 할 때다. 그렇게 보신 어떤 특별한 배경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어제 핀 꽃은 오늘 지고 오늘 핀 꽃은 내일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이고 세월 따라 늙어갑니다. 네. 저도 나이 80 넘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치인들도 65세 넘으면 자연스럽게 물러가면서 40대들에게 50대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합니다. 네. 그 양부정신이 없이는 또 독재가 됩니다. 386 세대도 거기에 와 있으니까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후배들에게 그걸 잘 알려주고 반성하면서 순조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러가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네. 총선이 코앞입니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보면 참 속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의 본령인 대화야 타협은 사라지고 지금 뭐 정적주의기, 갈등, 조롱 이게 난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군부 독재 30년을 겪었는데 민주화를 세워서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이 나쁜 게 아니지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시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사당 조직에 의해서 두 당이 서로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쌈박질만 해온 정치입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죠. 네. 긴 호흡의 소설을 쓰다 보면 계속 나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황금종이를 쓰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종교의 생활이 깨달음을 찾아가고 자기 발견의 길이라면 문학도 또 다른 종교의 길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가는 작품을 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대중들과 함께 깨달으려고 하고 대중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어 하고 작가가 바라는 바가 대중들, 독자들의 영혼 속에서 갈무리 뒤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작가로서의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독자들이 선생님 재능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의 재능은 4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노력으로 채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자란 60%를 채우기 위해서 단 하루도 흐트러진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글 쓰고 그래서 작가로서 센티멘탈이 없는데 집사람이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 선생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작가입니까? 하니까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작가다. 그때 멍을 쳐다봐요. 네. 남편 칭찬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무치하기로 그랬어요. 네. 소설 황금종이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에 대한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에서인지 뭐 정치권 늘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정치권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화 타협은 없고 상대를 뭐 제거 대상으로 보는 듯 하거든요. 작가님이 기대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정치인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고 대정치를 시키고 그 정치인들이 만든 법에 의하여 행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 나라를 관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요구고 그들의 지상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 민주화 이후의 30년 세월 동안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하나인데 OECD에서 해마다 회원 국가들의 객관적 평가를 내립니다. 네. 22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이혼율 1위, 국민 삶의 만족도 꼴찌, 출산율 꼴찌, 이 5가지만 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20년 정치 동안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이 출산율 하나만 보더라도 그때 1.58명이었던 것이 지금 자꾸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금 0.6명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속도로 결혼 늦게, 결혼해 애 안 낳아 이리 가버리면 민족 자멸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네. 50년 후에는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련이 전쟁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몰락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자멸 시대에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20년 동안에 정치가 해결하도록 노력했어야죠. 네. 이 직무유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정치는 제발 이런 것부터 해결하는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제 출산율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했어야 이런 됩니다. 프랑스는 뭐 30년 전, 40년 전에 네. 프랑스 국가 소멸의 위기를 예감하고 대대적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애들 낳으면 국가가 무조건 책임져 학교 무료로 보내야 되고 네. 누가 다 책임져 줘야 되고 애를 많이 낳을수록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럼 누가 애 안 낳겠습니까? 조정래 작가님도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소설을 쓰면서 검열받고 협박받고 수사도 받고 그런 험난한 시련을 겪었고 지금 뭐 건강도 상해서 고생하신 바 있는데요. 그런 세월 다 지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통찰력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발휘해야 할 삶의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행복은 수없는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해왔습니다. 욕심을 죽이는 것이다. 그 욕심을 죽이기가 정말 어렵죠. 인간의 욕망의 동물입니다. 욕망은 끝없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미와 조금은 보람을 찾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행복을 찾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추동하는 힘은 희망입니다. 절망스럽더라도 조금씩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살면 또 인생은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이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조정래 작가님을 보면은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고 사셔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작가님께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는 황금종이 1, 2권을 2권을 책을 썼고 책을 내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1위 올라가서 아주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등단 60주년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 자기 발견 구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쓰면서 60주년 기념을 하고 싶고 그 기념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은퇴식을 겸하고자 합니다. 소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퇴식이라면 더 이상 글을 안 쓰시는 건 아니죠? 소설은 이제 그만 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약 5권 분량으로 써서 손자들에게 주면서 유서를 쓸 겁니다. 이 글들은 통일된 다음에 발표하라. 네. 네 때 통일이 안 되면 네 아들 때, 제 증손자 때 발표하라.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고. 통일 이후에 그러면 남북
한민족을 극히 상대로 한 예민한 건가요?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통일되기 전에는 발표할 수 없는 것들이죠. 네.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되는 우리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쓸 겁니다. 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요. 다음 작품 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지대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당연직 제외하고 나머지 8분 중에서는 우리 김혜지 의원 빼고 나머지 7분들이 정치권에 그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는 특징 외에는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김현정 전 대변인,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양측의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좀 예견이 됐었죠. 왜냐하면 대표를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라는 요구에서 한치도 더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 보고 사퇴하라는데 어떤 거기에서 뭐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사실 없는 만남이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최성 전 그 고양시장이라든지 또 이석현 전 의장 부의장, 국회 부의장께서도 탈당을 먼저 선언하고 이낙연 전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사법 리스크는 여당에서 만든 프레임이기도 하고 또 최측근인 그 분이 그 대장동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서 시작된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당 혁신을 통해서 총선 승리로 나아갈 때이지 괜히 당은 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요구를 해서 이것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낙연 전 대표는 회동이 끝나자마자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신당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어제 만남은 애초부터 헤어질 결심을 하고 명분 쌓기용으로 만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아주 오래전에 결심한 것으로 보여요. 네. 어제 결렬됐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결과 보고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 부분 결정을 해놓고 어제 최종적으로 한번 보자 뭐 이 정도 의미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제 만나서 이낙연 대표를 아마 품에 안을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안 네. 했을 거고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총리분들의 여러 뭐 강권에 가까운 권위에 따라서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현정 대변인,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신년 인사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 어제 그 만남 이후에 기자의 질문에서 뭐 그냥 그거는 단순한 신년 행사일 뿐이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네. 그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행주산성에서 하는 신년 인사회가 날씨 때문에 아마 또 취소된 거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장소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일 정도의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만간 뭐 원래 원칙과 상식에서도 1월 첫째 주까지 지금 12월 말에서 1월 첫째 주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답변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그 신당 창당에 대한 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최근에 그 전직 두 총리가 움직였잖아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현의 살수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 성과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현의 살수 낭떠러지에서 잡았던 손을 놔라. 그만큼의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 그 얘기는 대표직 사퇴까지 고려해달라 뭐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한 울타리에서 민주당 세력들로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총선에 임하자 뭐 이거였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당대표 그만두기가 굉장히 어렵죠. 애초에 당대표직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비책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를 놓으면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결국 어제 이낙연 대표와의 만남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뭐 당연히 당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만남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 이제 본격 출범을 시켰습니다. 결국 혁신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으킬 새로운 혁신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당 공관위원장이 이제 선임됐잖아요. 그래서 네. 공관위가 이제 꾸려지고 있는 과정인데 공정한 공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당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천 잡음으로 뭐 공천 파행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인재 영입 관련해서도 좋은 인재들을 찾아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당 혁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만들어지면 제대로 잘 당 혁신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바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세계 국정조사를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상병 순직한 그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뭐 그 등 오송 지하자도 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사자기 특별법 이런 것도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여당에게 잘 요구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에 총선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사무총장의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게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평가네요. 엄청난 파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기존에 사무총장 하면 당 3역 이래서 굉장히 무거운 분들 한 3선 정도 되는 분들이 맡던 자리입니다. 직전에도 이만희 의원, 재선 의원이 맡았던 직인데 초선 그것도 재보궐선거로 들어오신 1년 반 정도 되신 분이 맡았다. 결국은 능력과 성과 그 기준점만 보고 한 인사다. 관례를 탈피했다. 여의도 연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로 국회의원들이 원장을 했었습니다. 또는 교수님 정도가 했었는데 완전히 여론조사 전문가를 그대로 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공천 작업에서 적어도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순도 높은 것을 뽑아서 공천에 반영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하루 뒤에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여야 대표로서 처음 만났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날선 이야기들은 없었는데 두 사람 만나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신임 뭐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선임되면 그 예방적 차원, 예의적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예방이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그 누구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주호영 네. 위원장 시절에는 피의자 신분에서 예방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가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임명되고 우리 야당을 찾아서 이렇게 예방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 민감한 특검의 문제 같은 거는 일부러 서로가 이제 피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와 관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이나 이태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좀 그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자 이런 제안들도 좀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여야 관계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은 한동훈 그 비대위가 사실 지금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비대위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다시 비대위가 들어온 것인데 그럼 그때 나타났던 민심을 받들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 취임사라든지 언행을 봤을 때에는 주로 야당과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결국은 총선에 승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민심을 얻는 선의의 경쟁을 여야 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도 바로 그 점일 겁니다. 과연 대화의 타협이라는 정치가 다시 복원돼서 될 수 있겠느냐 이 점인데 한 비대위원장은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결정하겠으면 둘이 뭐 서둘러서 하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기존의 여당 당대표의 화법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네. 언론에서는 두 분이 만났을 때 굉장히 막 뭔가 불꽃 튀길 것 같고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인사하는 각도가 어떠냐 여기까지 관심을 가졌는데 딱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결론으로 가서 별 문제 없으면 결론 냅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이에요. 소수당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권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회 권력 관계에서는 야당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두고 들어온 비대위, 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화 타협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첫 만남이고 예방이기 때문에 서로의 덕담을 주로 주고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살짝은 이제 뼈 있는 말도 한마디씩 이제 하고는 했는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워낙 좀 첨예한 것이고 서로 이제 이게 협의나 뭐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전혀 좀 차단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네.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민경호 비대위원 결국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자의일까요? 아니면 언제라든가 보안의 압력 이런 거 좀 있었을까요? 자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솔직히 그 금요일에 처음 저희하고 이제 상견례하고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뭔가 좀 압박을 받는 듯한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거취 여부에 따라서 새로 출범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경호 비대위원 사퇴하기 전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조만간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다시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민주당도 전에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른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성 발언 때문에 대단히 곤욕을 치렀는데 좀 아쉬운 건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검증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의 지점이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비대위가 출범할 때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뭐 2인자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의 선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주로 이제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했던 인사라든지 또는 구구 유튜버 등의 그 출연해가지고 뭐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뭐 노인이나 또는 여성이나 이런 관련해서 좀 막말을 했던 그런 인사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박은식 비대위원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하게, 아니 박은식이 아니라 민경호 비대위원도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네. 박은식 비대위원도 지금 여성 혐오 발언
그 결혼과 출산의 결정권자는 남자다 이런 발언도 지금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었다가 다시는 자기는 현재 박은식은 이승만 대통령은 복권시켜야 된다. 또 이런 또 역사적인 이런 말을 또 막말을 좀 해놓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박은식 의원에 대해서도 좀 조기에 그 비대위원장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보니까 하루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공관위 구성이라든가 여러 현안으로 분주했을 텐데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할까요? 일단 공관위원장, 특히 공관위가 출범해야 할 시한이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1일까지 11일이죠.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럼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공관위원장, 거기에 공관위원 다 이것을 선정하려면 굉장히 큰 작업이 됩니다. 성격 여부 그리고 어떤 분을 위원장을 하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그동안 이뇨한 혁신이 출범 이후에 계속 회자되어 왔던 22대 총선 공천 방향, 즉 희생과 헌신, 이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이것을 계속 관철할 수 있는 공관위, 공관위원장 선임 이것이 돼야 한다. 근데 과연 어떤 분으로 내세워야 그 저희가 얘기한 공천 방향이 국민들로부터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한동훈 위원장의 고심도 지금 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기존에 거론됐던 정치인이 아닌 비정치인 쪽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잖아요. 혹시 뭐 듣는 내용이 있습니까? 뭐 제가 들은 거는 없고요. 네.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네. 사무총장 또 여의도원권장 인선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색깔과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존 정치권하고 그다지 큰 인연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민심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 인선도 그런 방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네. 민주당은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보 정치학자로 개파색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한 대체적인 내외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런 그 평가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공정한 그 공천을 위해서 그 외부 인사로 했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견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주로 활동했던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민주주의에 되게 조예가 깊은 진보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사실은 대선 때 그냥 그 정책 제안하는 교수 그룹 중에 한 분이었지 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인연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관위 구성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원내 의원들은 거의 최소화시키는 거로 하고 원외 네. 인사들로 이렇게 꾸리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선임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뭐 사실 공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모든 어떤 분란의 근원적인 요소도 공천 문제인데 윤 대변인 비대위 공식 출범시키면서 내부 정비를 마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음 주부터 지역 행보 본격화한다고 그러네요. 그 연초에 대구 오는 4일에는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일단 이제 광주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에서 계속 쭉 해왔었던 뭐 소위 서진 정책이란 말도 하는데 네. 광주 특히 이제 호남 분들에 대한 저희의 어떤 자세 변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봐야 될 것은 한동훈 위원장 73년생입니다. 저희가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났던 해가 80년이고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 당의 당대표들이 사죄의 의미 또 뭔가 변하겠다는 의미로 가서 호남민들께 접근했던 거 거기에 더해서 아주 어릴 때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 여부하고는 좀 자유로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또 호남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과거의 사죄에 그치는 그런 메시지에 더해서 새롭게 호남에 대해서 보수당인 저희 당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광주 방문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기존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낼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이시군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김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간의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랑 한동훈 두 분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고 실제로 그 실형까지 나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갖다 접근해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자기 부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네. 재표결을 언제 할지가 관심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글쎄요, 그 우려라는 뭐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의 공천 여부에 따라서 소신을 바로 꺾을 수 있느냐, 그 계산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또 만약에 그런 계산을 한다면 민주당도 공천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민주당 당론처럼 되어 있는 김건희 특법 찬성, 그것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느냐, 이런 계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수가 저희 당에 한 반 정도 더 많습니다. 네. 그럼 공천 탈락자도 훨씬 많겠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미리 그 공천 여부에 따른 재의결 표결 결과를 예상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 후보로 출마했던 이른바 천하용인 멤버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이긴 경기도 의원이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 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애초에 한 1년 전부터 전당대회 앞두고 천아용이라는 네 분이 이제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용은 빠졌어요. 천아인이고 그중에 허은하 의원은 아직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사람이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은 안 하기라고 선언을 했고 네. 더 추가 탈당할 여지가 있는 의미 있는 분이 당내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탈당으로 인한 신당 창당 효과가 어느 정도는 글쎄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적어도 의미가 있으려면은 국민들께서 딱 들어서 아실 만한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쯤은 같이 동반해서 탈당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는 점,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사람이 뭐 준비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정말로 있는지 여부는 실제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육선 이석균 전 의원이 탈당과 함께 이낙연 신당행을 예고했잖아요. 추가 탈당 예상하시나요? 현역 의원의 추가 탈당은 좀 가능성이 되게 낮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칙과 상식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원호 의원께서도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도 한 상황이고 네. 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 네 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답변을 그 연말까지 했다가 이제 1월 첫째 주까지 이제 보류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그 당내의 그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려는 그런 의도 외에 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너무 좀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현재 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공천에 잡음이 있어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추후에 이렇게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탈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로 초대했잖아요. 올해 벌써 세 번째인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배경은 뭡니까? 일단 10월에 만나게 되신 것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10월 26일 날 그게 있었고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만나신 걸로 봐야죠. 물론 11월 달에 또 대구 가서 보신 것도 있지만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크게 뭐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그 특수한 관계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고려도 작용한 만남인데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지 나쁠 거 하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날선 비판을 했던데 어떤 정적인 복선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달 새에 3번을 만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신년 인사에도 전국을 돌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도 출범하면서 타켓을 계속해서 야당에 대한 강한 공격,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일단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보고요. 네.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 대전부터 시작해서 TK 쪽으로 해서 광주 쪽으로 이렇게 전국을 돈다라고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TK 쪽 먼저 가려고 하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저격을 하니까 대전을 찍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그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 한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선거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있는데 혁신 경쟁을 선도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요. 선민 후민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당을 이끌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박시영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RN서치에서는 정체를 보이고 있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의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그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하락세는 멈췄고요. 뭐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소폭으로 올라간 조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영충입니다. 서영충 아니고 서영충인데 서울, 영남, 특히 이제 대구, 경북도 있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겠죠. 또 충청인데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이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결집하고 또 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그래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윤 대통령이 석 달 연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을 텐데 네. 보수 결집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층의 한 30%는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한다. 네. 한마디로 반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무능력,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과거의 그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바로잡고 일신하면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주 만난다 해서 과연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반윤 정서 때문에. 네. 배 소장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리얼미터와 RN서치에서는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된 효과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겠죠. 뭐 이제 일단은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게도 준 영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결집하고 중도에서는 또 주목도와 결집도 효과를 누리는 이른바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전당대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인물이 등장했을 때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많은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등장하니까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바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뭔가 자꾸 갈등 현상, 이른바 우리가 이게 크랙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집이 되기보다는 좀 갈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만났는데 해결돼서 이낙연 전 대표 전격적으로 잔류하기로 결정, 이런 보도가 나와야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내부 갈등, 친명, 비명, 그다음에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봉합되지 않고 균열이 있는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견제해서 야당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비율이 정부를 지원하는 네. 여당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견제론과 지원론이지 이런 바. 이게 네.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이제 그 선거는 구도와 인물과 그리고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구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지금 큰 구도가 바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 몰아주자, 친윤 성향의 지원론,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못했다, 이번에 혼내주자, 심판론, 견제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도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을 심판하는 정서가 크다. 특히 네. 이제 내년 4월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2년 되는 해입니다. 3년 차에 치러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같은 낮은 지지율로는 여권이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중도층이 지금 조사해 보면 진보 성향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중도층의 진보층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중도층들이 지금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남은 3년이 더 불안하다, 위험하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견제론 쪽에 중도층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견제론, 지원론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변화의 시간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견제론이 상당히 또 비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총선 구도를 정부 지원론이냐, 정부 견제론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고,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부 견제론만큼 안 나옵니다. 정권 심판론만큼 안 나옵니다. 결국 네. 내년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무당청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럼 아직까지 don't know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신당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총선 구도보다도 인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방금 전에 우리 박시영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이쪽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오히려 저는 구도보다는 이 인물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네. 의지, 평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구도론이냐 인물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견해차가 있으시군요. 박 대표님, 최근 몇 주간 했던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리얼미터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10%되어 있지만 MBS의 경우 30%를 육박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같은 높은 무당층 비율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런 조사의 차이는 조사 방법론에 일단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는 정치 고관여층 위주의 응답이기 때문에 무당파가 적은 거고요.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여층까지 폭넓게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층 크기가 큰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조사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크기는 과거 선거 때 상황을 비교해 보면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늘 있어 왔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지면 무당층의 크기는 좀 줄어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무당층이 다 투표하지 않습니다. 무당층 중에는 정치 혐오 정서를 갖고 있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고 투표를 안 하는 기권층들이 많이 있고요. 한 절반 정도가 기성정당에 실망해서 무당층으로 빠진 분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이한 현상은 안 보고, 그런 분들이 제3지대 신당에 관심을 좀 더 가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제3지대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배 수장님,
이게 높은 무당층 비율이 방금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신당의 움직임, 제3지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양강 구도지만 이 신당이 판가리 정도를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무당층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삼겹살이냐, 항정살이냐, 갈비살이냐 이걸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대선에도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는 일단 단일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하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안 했거든요. 그때 단일화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신당이 뭐 일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되거나 무당층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소선거구제에서는 1위로 달리던 사람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수도권했어요. 그리고 비례투표제도에서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이준석 신당이 힘을 더 발휘하느냐 이낙연 신당이 힘을 더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수당의 명암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한마디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약 국정기조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유권자는 민주당한테 표를 줄 겁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왜?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만약에 성공하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져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심판 정서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지금 각 당의 전략도 좀 복잡해질 텐데 국민의힘, 민주당, 뭐 3지대 정당들이 예를 들면 무당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존의 집도끼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세요? 그거는 뭐 각 정당이 다 노력을 할 텐데요. 혁신 경쟁 안 할 수 없죠. 공천 혁신 해야 하고요. 불출마 이끌어내야 하고 새로운 인물들 공천해야 하고요. 그런 과제는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의제들을 선점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출생 문제 대안들 내야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큰 담론 같은 걸 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공간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이명박 교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좀 적고 진보학자로 알려져 있죠. 과연 국민의힘은 공간위원장을 누구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 주장님 보시기에 핵심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각 당이 어쨌든 뭐 무당층이든 표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봐도 비디오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당층을 잡기 위해서 이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중도층이 어느 쪽에 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냐고. 그러면 중도층이 누굴까? 모호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수도권의 중도층이 더 많다. 또 중도층은 여성이다. 청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누가 더 제대로 또 지금 그래서 뭐 혁신위를 구성하는 것 이후에 이제 비대위원 구성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쓰거든요. 청년이다, 또 여성이다, 또 호남이다. 하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이들을 선택해 줄 때 그 표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대표적인 이제 정통 텃밭으로 영남권은 국민의힘, 호남권은 민주당을 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지금 뭐 신당 움직임도 있고 그러는데 과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다수 의석을 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3지대가 전통 텃밭의 표심을 흔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영호남의 지금 구도를 뚫고 나오기에는 이준석, 이낙연 두 분 다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과거 안철수 전 대표와 지금의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그런 평가는 한번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주자였습니다. 대선 후보. 대선 후보였죠. 그리고 좀 참신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몰아준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표되는 여러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평가 별로 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탈당 명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야당이 맞서 싸워라. 이게 이제 호남의 주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적이 있느냐.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호남 분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 호남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수도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을 흔들려고 했으면 노원에서 탈당 신고식을 할 게 아니라 대구에서
새 보수의 가치를 들고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남에서 그렇게 큰 그 반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이 잘한 일이라는 여론과 못한 일이라는 여론 이게 팽팽합니다.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환영도 하지만 의문부호가 달려있다. 그만큼 이 확장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잘하는 일이다가 43%, 잘 못하는 일이다가 43.6인데 잘 모르겠다가 13.4거든요. 그러니까 환영을 합니다. 지지층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정도의 비율이니까 환영에 대한 이른바 등장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양강 구도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영남, 그리고 충청 이 결집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이제 1월 달에 일정을 보면 대체로 그런 일정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서울 연청은, 대전 연청은, 또 대구, 그다음에 또 지방을 돌아서 광주, 또 청주, 그다음에 대전 뭐 등등 이런 지역들이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고향이 이제 춘천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일동안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중도 확장성, 무당층, 그리고 수도권 경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MZ세대한테 이것을 가능하게 하냐인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비딕을 이야기하고 최수종은 사극은 최수종의 것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스마트하게 접근합니다. 머리는 지금 상당히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유권자들 중도지대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건 마음이거든요. 네. 정말 청년, 여성 유권자층 또 취약층 이들을 마음으로 어떻게 끌어내냐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들이나 여성들 이런 분들이 무엇을 중시하냐면요. 태도를 중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중요하냐? 여야 모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시절에 모두 잘못을 할 수 있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 없이 변명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야당 탓을 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저는 시험대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입장을 띠느냐. 벌써 뭐 야당이 총선 노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받아 쳤거든요. 그게 시원하게 보일지 몰라도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 70-80%는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식의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말장난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 정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선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중도층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그건 어떻습니까? 86세대 일명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정치 청산을 총선 전략 중 하나로 제시를 했잖아요. 네. 이 점은 중도층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 메시지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통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86세대 중에서 기득권 정치화 됐던 분들, 새로운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과감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86세대가 전체가 요거 얻어먹을 일은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지금 한동훈식 행보가 40대 정서에 부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배 소장님,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48.2% 나왔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봅니까? 기대감이 반영된 건가요? 그렇죠. 기대감이죠. 다른 누가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층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박시영 대표께서 말장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구사하느냐. 그래도 지지층 내에서는 주목도가 있고 사극은 최수종의 것 바로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모비딕 이러면서 또 고래와의 싸움 사투 이것도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더 확장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또 86 청산의 문제는 모두 나를 싸잡았다고 이야기해도 구구절절히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또 86 교체 세대 교체론을 또 주장하고 또 공감하는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검사들이 되고 낙하산 공천 되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띨 거냐. 네.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배 주장님. 예. 어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만났습니다. 두 사람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100%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100%입니까? 기정사실화 됐다. 아까 박시영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서는 이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눈이 펑펑 내리는 상황 속에서 마치 눈처럼 풍성하게 붙잡았어야 되는데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겠죠. 민주당의 패배를 원할 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한 것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통합 비대위를 해라.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거취 표명을 해라. 마지막에는 이 비례대표 제도도 병립형으로 하지 말고 준연동으로 가라. 이 요구였거든. 저는 적어도 이 비례대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협력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신당이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신당을 이미 굳힌 지 오래됐고요. 네. 사실 명분 축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만나려고 한 거고 대표 사퇴를 전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비대위는 한마디로 개파 나눠먹기 하자는 겁니다. 네. 이낙연계 인정해라. 그러면 그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사천이죠.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만한 뭐 문제를 일으켰느냐. 지금 야당 지지율 좋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유일하게 이긴 대표입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만한 뭐가 일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탈당의 명분을 그걸로 갖고 있는데요.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혁신에 있어서 적극적이었습니까?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혁신에 대해서 과연 목소리를 냈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탈당 명분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심은 민주 진영 안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던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릴 경우에 향후 민주당 지지율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겁니까? 저는 뭐 총선에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격전지에서 네. 뭐 5에서 7% 물론 인물이 괜찮으면 10% 나오는 지역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역구에서 이낙연 간판으로 지금 의석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석현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되게 올드보이들입니다. 아직은 신선한 인물이 아직 안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 굉장히 고전할 거고 비례대표에서 몇 석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선거제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박시영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 선거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조언을 해줬지만 그래도 데이터라는 것은 지지층이라는 것은 통합되는 게 좋은 거지 갈라지면 좋을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단 한 표라도 몇 표라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낙연 신당의 출범으로서 수도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리고 비례투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게는 타격이죠. 우리가 일전에도 이전에도 그런 큰 정치인들을 보면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또 붙잡아 냅니다. 네. 그런 걸 또 기대하는 민주당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다가 높지만 가능성이 높다도 30.5%가 되거든요. 네. 저 30.5%가 수도권에 작동될 때 또 수도권 호남표에 작동이 될 때 또 비례투표에 작동이 될 때 그만큼 민주당에는 저거 답변하는 응답층이 누군지 전체 응답자입니다. 전체 응답자고요. 주로 네. 국민의힘 좀 전체 지지층이 많죠. 전체 응답자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응답자 58.3%가 가능성이 낮다.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응답도 25.9%네요. 이거는 그렇죠. 최대 기대치들을 각각의 신당을 뭐 처음 출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치가 반영된 성공 가능성이 거라고. 높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만약에 신당이 꾸려졌을 때 그 지지율로 나온다 이렇게 볼 안 수는 나옵니다. 없다는데 이런 과거 말씀이시거든요. 역사로 보면 네. 절대 그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이제 여론조사 막 돌리지 않습니까? 이낙연 신당 간판으로 나온 후보, 이준석 신당 후보로 나온 후보,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돌려보면 실제 이제 후보들을 대입하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 이슈 중에 지금 살아있는 게 또 쌍특검 문제잖아요. 이게 향후 총선 각 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크다고 보죠. 네. 저는 쌍특검이 가장 큰 뇌관이라고 봅니다. 일단 구도적인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로
구도가 확실히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공격을 하게 돼 있고요. 국민의힘은 수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 여론 자체가 80%가 쌍특검의 찬성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거부권을 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거세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반대인데 마지막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이슈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줄줄이 지금 재판 일정이 예고돼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터질 만한 사항들이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 격앙된 분노를 자아내는 물론 탈당을 했지만 또 이 코인 리스크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 이 부분은 이 양강구도 프레임 전쟁 속에서 묻혀버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을 부각되는 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관리하느냐 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느냐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민주당만이 한 게 아니라 야사당이 공조해서 한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인적 쇄신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떤가요? 아직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별로 그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치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가 눈에 그동안 띄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책실장이 누군지 정책수석으로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인사정책을 통해서 국정 지지율 반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짧게 말씀드리면 비서실장 바뀌었다고 또 정책실장 바뀌었다고 국가안보실장 바뀌었다고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고 어떤 정책을 좀 정비해내느냐 좀 정비가 됐느냐는 부분을 더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건 어떤 점이죠? 쌍특검, 특검 거부권 행사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과연 참여할 사람들이 몇 명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고요. 각 당의 공관위 구성에 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요? 저는 신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날 텐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1월 3일로 예정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관리위원장이 결정이 안 됐죠.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인데 여기에 대항하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갈등과 대립의 정치권 소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을 놓고 수사당국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언론 역시 인권을 도외시한 채 피의 사실을 무분별하게 중계하지는 않았는지 마땅히 반성하고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 뉴스를 전하면서 국민 통합이란 역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았는지도 깊이 성찰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